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오해를 하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에, 이해 그리고 오해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는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CBS랑 제휴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뭐 SBS, JTBC, 그리고 이제 YTN, 또 MBN 등과 업무 제휴를 하면서 주로 선거 예측 조사를 전문적으로 해왔습니다. 리얼미터는 2005년부터 처음부터 위클리로 매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집권 3년 차였는데 대통령 지지율을 발표를 해왔고요. 2009년부터는 데일리로 매일 조사해서 또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라스무센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갤럽 이렇게 매주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했었는데 리얼미터가 아무튼 미국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매주 조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갤럽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정치 조사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라스무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조사기관들은 이제 매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좀 회복은 됐습니다만 한 뭐 30%대 떨어지고 20%대까지 막 내려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왜 조사를 매주 하냐, 심지어 리얼미터는 매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매주 하는 거를 이제 몰랐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치에 이제 관심이 없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왜 매주 하는지, 그 전에 매주 하는 건 몰랐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선거 트라이로피테쿠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하는 거는 사실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치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단임제죠. 그래서 한번 대통령이 되면 그 국민들 눈치를 볼 필요가 사실 별로 없죠. 노무현 대통령 3년 차부터 매주 리얼미터 시작하고 또 한국갤럽이 시작하고 지금은 여러 군데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사실 대통령 본인 그리고 청와대,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이라고 하죠. 별로 민심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았어요. 1년에 한두 번 발표하는 뭐 신년 혹은 뭐 추석 여론조사 통해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가끔 발표하는, 그때만 잠깐 민심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지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다지 여론에 민감하지 않았죠. 이제 그림을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주변에 정치인들 계실 텐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선거 전에는 이렇게 선거철이 다 돼가면서 이제 허리를 많이 숙이죠. 뭐 지하철역이나 정류장 같은 곳에서 1인 그 팻말 들고 90도로 인사하면서 이제 하다가 당선이 되면 이제 직립보행을 한다는 좀 과장된 얘기이겠지만 사실 이제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국회의원들 또 지자체장들 이게 보면은 선거 이후에는 조금 선거 전과 좀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뭐 도정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심을 조금 덜 반영하거나 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매주 조사를 2005년부터 하고 있고요. 조금 그 여론사가 매주 하게 되면서 좀 불편한 부분들도 정치권에 또 드리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 영향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제가 국민의힘 쪽 뭐 용역도 많이 하고 민주당 쪽 용역도 많이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 방송에서 나갔을 때 조금은 이제 보수 매체보다 진보 매체를 조금 최근에 더 많이 나가게 됐어요. 횟수적으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얼미터는 좌파다. 그래가지고 친문재인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런 오해들을 보면 댓글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2012년 18대 대선하고 2017년 19대 대선
연속해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조사기관들의 편향성을 조사했는데요. 2012년도에도 가장 중립적인 조사기관으로, 2017년도에도 가장 중립적인 조사기관으로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그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중앙일보, TNS 미디어 리서치, TNS 이쪽이 박근혜 후보한테 좀 유리한 조사 결과들을 도출했던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MB존, 또 KM, 리서치 플러스 이런 것들은 문재인 후보한테 좀 유리한 결과들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장 중앙점에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당시에 이제 2등은 홍준표 후보가 했는데 선거 초반에는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양강구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두 후보의 이제 편향성과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값을 봤을 때 위에 있는 조사기관들은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한, 또 아래에 있는 조사기관들은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한 결과들이 이제 도출됐던. 근데 이제 2012년, 2017년 이 분석들을 보면은 양극단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장에서 도태되는 중앙일보 여론조사 팀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2년 전인가 아예 없어졌고요. 또 MB존이라는 회사도 없어졌고 KM. 그러니까 극단에 있는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가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때는 출구조사는 워낙 지금 정확하죠. 근데 이제 전화조사가 가끔 틀리기도 하는데 전화조사로 한 곳들 중에는 유일하게 저희가 순위를 다 정확하게 맞히고 갤럽은 이제 순위가 4, 5위가 좀 바뀌었죠. 사실 예측하기 어렵죠. 0. 몇 %포인트이기 때문에 리서치뷰도 마찬가지로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 2022년 대선 작년이었죠. 방송 3사는 아주 정확했고요. 채널 A하고 리서치 앤 리서치가 14,000명 전화 조사를 했습니다. 출구 조사가 아닌 곳 중에는 가장 정확했고요. 그다음에 리얼미터는 3,000명만 이제 조사했는데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는 0.7%포인트, 윤석열 후보 1.6%포인트 오차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국갤럽은 오차 범위 내 예측이 안 됐고요. 3.4%포인트씩 차이가 났기 때문에 리서치뷰도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리서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맞췄는데 당락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응답자들에게는 JTBC 하면은 좀 중립적이기보다는 손석희 사장하고 또 이제 그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진보층 응답을 좀 더 많이 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총선 때도 저희가 이제 JTBC랑 당시 했었는데 총선은 의석수 예측을 이제 각 방송사들이 따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대통령 선거는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춰왔습니다. 근데 총선 의석수는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출구조사가 뭐 정확하다고는 하지만 방송 3사가 지난 21대 총선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돈도 굉장히 몇십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KBS, MBC, SBS가 의석수가 다 틀렸어요.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방송 3사 KEP라고 하는데요. 선거 예측하는 3개사의 이제 연합체인데 총선 의석수 맞추는 게 이제 하나의 못 푼 그런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리얼미터는 JTBC랑 그냥 전화로 조사해서 출구조사 못했고요. 예산 때문에 전화조사를 하는데 당시에 그나마 이제 야당이 된 통합당하고 한국당의 의석수는 범위를 맞췄고요. 여당은 약간 벗어나는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이제 4.7 재보궐선거 때도 YTN에서 나와 계시지만 YTN하고 저희가 같이 했는데요. 재보궐선거 거의 아주 정확하게 0.8%포인트, 0.3%포인트씩 오차가 있었고요. 출구조사를 대규모로 했던 방송 3사는 1.5%포인트로 오히려 이제 전화조사로 했던 저희들보다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조사로 해도 사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이나 장치를 도입하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계속 리얼미터는 보여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선거조사는 많이 하고 있는데, 방송 3사라는 출구조사를 하는 기관들은 출구조사에서만큼은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가령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뭐 이런 것들은 출구조사 면에서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그런 노하우가 있고 또 제휴된 교수님들하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전화조사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화조사는 사실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리얼미터, 그다음에 한국갤럽인데 갤럽도 사실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는데 선거 예측조사는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갤럽에 있는 선거조사본부의 인력과 저희는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이제 시작된 지가 17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는 훨씬 작죠. 근데 정치 선거조사는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본부만 보면 저희가 이제 더 규모가 크고 저희는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밥만 먹고 정치 선거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들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또 시행착오가 있으면 고치고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주요 지지도 지표를 한번 사례를 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했던 수치가 40%였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57.2%.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했는데 한 37%인가 조금 이제 저희보다는 낮습니다. 근데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조사 기법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조사 방법을 써요. 미국 갤럽하고도 다른. 미국 갤럽하고 한국 갤럽은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름만 이제 같이 쓰고 있어서 서로 그 이름을 돌려달라 소송을 했는데 한국 갤럽 이겼어요.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아무튼 한국 갤럽은 조사 기법이 어떠냐면 잘한다 못한다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니다 이렇게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보통 우리가 이제 척도라고 하는데 이 보기를 대부분의 조사기관들 리얼미터를 포함해서 다른 대부분의 조사기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물을 때 잘하는 편, 매우 잘함, 그다음에 못하는 편, 매우 못함 이렇게 딱 네 가지만 물어요. 그리고 이제 응답을 잘 못하는 분들한테는 잘 모르겠다라고 따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 척도가 네 개죠. 근데 한국갤럽은 잘한다, 못한다, 어느 쪽도 아니다 세 개예요. 근데 대통령 우리가 지지도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긍정평가는 그냥 그래프에서 보시는 파란색, 그냥 잘하는 긍정적인 거를 우리가 대통령의 지지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표인데 한국갤럽은 어느 쪽도 아니다 보통 한 3 내지 5%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이라고 하는 그 수치가 올라갈 때는 보통은 이제 리얼미터 같은 자동응답 방식 조사기관들이 선 반영이 되고요. 떨어질 때는 어느 쪽도 아니다와 부정평가가 좀 많이 있는 갤럽에서 먼저 선 반영이 돼서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리얼미터는 최저치가 이제 8%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한국갤럽은 3%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었을 때 갤럽에서 이제 하방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가장 불편해하는 조사기관이 한국갤럽입니다. 그리고 좀 올라갈 때는 이제 리얼미터 등등의 이제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 결과가 이제 긍정적으로 높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좀 고마워하죠 리얼미터에. 이건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인데요. 이건 한국갤럽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리얼미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집권 3년 차부터밖에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 지표까지 보려면 한국갤럽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집계해서 매주 발표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이제 40%대까지 도달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난 3분기에는 30% 정도의 긍정평가였고 이 수치는 이 분기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높지만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3분기 때 29%, 24%였었네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30%. 근데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집권 3년 차 때, 4년 차 때는 40%대 중후반으로 좀 안정적인
수치로 다시 올라가기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지지율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때는 이제 뭐 기자실 막 이 통폐 합도했고 여론조사 기관들하고도 그냥 맞서 싸웠어요, 사실. 그래서 당시에 양정철 아마 비서관이었을 텐데 국회 뭐 운영위원회 이제 국정감사나 뭐 이럴 때 아마 굉장히 비판적인 저희 리얼미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조사 믿을 수 없다. 전혀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는 좀 억울했지만 넘어갔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들인데요.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소폭 높습니다. 근데 전화 면접 조사는 국민의힘은 자동응답 방식이랑 비슷한데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야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면접에서는 항상 샤이 표심이 야당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당층으로 그만큼 더 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갤럽이라든지 다른 조사기관들 중에 전화 면접 조사는 야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좀 낮고요. 국민의힘이 좀 높고 무당층이 좀 많고 이렇게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선거 결과는 자동응답 방식 결과랑 좀 비슷하게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거조사는 자동응답 방식이 한 선반영이 되는 지표가 되고요. 근데 선거 종반이 되면 거의 다 비슷해집니다. 근데 지금 선거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자동응답 방식이 좀 더 맞죠. 그래서 저희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뭐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 방식 다 두 방식을 채택하고 선거 때 다 이제 의뢰를 받고 있는데 굳이 이제 저하고 친한 분 후보들이 어떤 조사 방식으로 할까요? 물어보면 저는 자동응답 방식 ARS 조사 방식이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 조사할 거라고 하면 전화 면접이 한 2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자동응답 방식은 그 가격으로 3번 더, 이제 2번 더 할 수 있어서 3번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한테 가급적이면 자동응답 방식으로 3번 하시라고. 저희는 이제 전화 면접 조사 1번 하는 게 사실 더 편하죠. 근데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3번 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결과도 비슷하고. 실제 지지난 총선 때였나요? 국민의힘 소속 한 국회의원이 똑같은 문항으로 똑같은 시간대에 전화 면접하고 ARS 조사를 리얼미터하고 하나는 한국갤럽에 맡겼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문항으로. 근데 결과가 거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이미 확인을 한 거죠. 그분은 궁금해서 한번 해보신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선거 때 조금 저렴하고 또 많이 할 수 있는 자동응답 방식을 권하는데 조사기관 이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마진이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하죠. 저희도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저희는 그 후보들 중심. 왜냐하면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선거 치러지는 거거든요. 선거 공영제가 돼가지고 후보들이 먼저 쓰고 나서 나중에 본선 때 5% 이상 득표하면 5%, 뭐 10%, 15% 득표하면 이제 15% 이상 득표하면 100%다 보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저렴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기법과 관련해서 뭐 이해 오해 부분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유튜브 영상을 잠깐 2분 조금 넘는 분량인데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여론조사 기사들. 전국 성인 대상, 임의번호 걸기, 표본 오차, 오차범위.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자, 하나씩 알아볼까? 이 사람들은 누굴까? 우리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걸까? 이 냄비 안에 국민들 의견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모든 의견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랜덤으로 사람들을 뽑는데 이들을 표본이라고 해. 전체 의견의 맛보기인 셈이지. 전국에 있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유권자들을 고르게 뽑는 작업이 샘플링 작업이고 그걸 잘해야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건 또 무슨 말일까? 표본을 뽑을 때 로또 번호를 뽑는 것처럼 랜덤으로 전화를 거는 거야. 여론조사 기관이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연락하면 결과가 공정하지 않겠지? 랜덤으로 표본을 뽑는 건 실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내려는 취지야. 랜덤으로 전화를 걸 때도 비율을 맞춰서 해야 해. 집 전화는 주부들, 어르신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편이야.
휴대폰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응답한대. 집 전화와 휴대폰의 비율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달라져. 좋아, 이제 마지막 레시피, 표본 오차. 그러니까 여론사가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정확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A 후보는 50%, B 후보는 45%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치자. 두 후보 간 차이는 5%포인트야. 단순히 이렇게 보면 A 후보가 우세해. 이 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위아래로 6%포인트까지는 오차 범위 내인 거지. 오차 범위로 보면 A 후보는 지지율이 50%지만 실제로는 47%일 수도 있어. B 후보는 지지율이 45%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48%일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 B 후보가 우세하지? 그래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면 1등이든 2등이든 등수는 별 의미가 없는 거야. A 후보 1위, B 후보 2위, 역전 그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표현을 해야 네티즌들이 더 많은 클릭을 하니까 조사 결과들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바로 경마식 보도라고 하는데 경마식 보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는데 많은 언론사들이 지향하죠. 여론조사는 가장 객관적인 숫자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말 주관적일 수도 있어.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여론조사일 뿐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우리 뚝심 있게 투표하자. 골고루 이렇게 섞어줘야 되는데 사실 잘못 섞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제 랜덤으로 샘플링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오차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조사 방법에 따라서 조금 오차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오해가 아니라 실제 오차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 면접, 또 자동응답 방식, 요즘에 스마트폰 앱 방식으로도 많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뉴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미국의 한 조사기관이 그 모바일 웹 조사로 하는데 20여 개 국가, 한 25개 국가를 이제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꼴등이라고 계속 발표를 하는데 그게 모바일 웹 조사거든요. 근데 이제 웹 조사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응답하는 게 좀 어렵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전화 조사에 비해서 확실히 좀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적게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권이 있는 국가들은 아마 그 웹 조사에서 유리할 거고요. 보수 정권이 있는 조사기관들은 좀 불리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전화 면접, 자동응답 방식, 앱 방식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샤이 표심 여부가 좀 좌우가 되고 그게 정당 지지율에서는 무당층, 그 다음에 선거조사에서는 부동표로 많이 이제 잡혀서 그걸 어떻게 잘 해석해내느냐. 과거에는 그걸 판별 분석이라고 이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판별 분석 또 중요하지만 이 부동층을 재질문을 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줄여주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선거 때 되면 어느 정당의 후보를 찍어야 될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대선 한 3개월 전에 저희가 조사하는 것과 선거 직전에 조사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이제 학자분들이 이렇게 실험 연구한 거 보면은 포스터를 이렇게 한번 보고 거의 1초도 안 걸려서 후보들의 어떤 호불호가 갈리고 그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심을 어떻게 잘 읽어내느냐. 보통 여론사면은 한 20% 30% 정도가 처음에 선거 초반에는 지지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선거 종반이 가면 그게 10%대로 떨어지고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데 그걸 잘 잡아내는 게 조사 기관들의 숙제인데 아까 전화 면접과 ARS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선거 초반에 이 부동층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전화 면접을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요. 조사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다른데 예를 들면 정당 지지도 문항 배치 혹은 기호 호명과 관련해서도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2017년 당시 그 자유한국당이 한국갤럽에 왜 우리가 자유한국당인데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하느냐.
가나다 순으로 하면 우리가 민주당, 민평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혹은 국민의당보다 한참 뒤 아니냐. 정의당이 가장 불리하고. 근데 완전 무작위로 하는 조사기관들은 리서치 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리얼미터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 의석순 로테이션 하는 곳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유일하게 가나다 순 로테이션 한국갤럽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좀 독특하게 하면 독특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 근데 가나다 순으로만 하면은 이제 더 가나다에 가까운 정당이 유리하겠지만 그래도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조사 방법 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텐데 당시 홍준표 대표가 있었던 자유한국당에서는 한국갤럽에 굉장히 불만을 여러 면으로 갖고 있었고 이것도 이제 지적을 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갤럽 없애겠다고도 했었어요.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이제 좀 세게 나갔죠. 그다음에 문항의 차이에 따라서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확 올릴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 2007년 선거를 앞두고 2017년 초에 이런 조사가 실제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못하는데 문항 6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문항이었었습니다. 뭐였냐면 문항 3, 4, 5에서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를 물어보고 또 야권 대통령 후보, 가령 이제 민주당 후보의 적합도 물어보고 문항 5번에서는 여야 다 지금까지 불러줬던 여야 후보들 다 불러주고 근데 마지막에 문항 3, 4, 5에 반기문 총장은 없었는데 문항 6번에 그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올 경우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기문 총장을 질문해서 한번 언급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서울신문 에이스 리서치의 조사 결과 반기문 후보가 SBS, TNS, JTBC 리얼미터 결과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보조 인지도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코끼리가 자꾸 생각나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보조 인지도를 활용한 어떻게 보면 유도성 질문이었죠. 근데 이제 반기문 후보가 그때 서울신문 조사 이후에 조금 더 그 가능성 또 행보를 적극적으로 하다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드롭을 했는데 아무튼 조사 문항에 따라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왜곡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협회에서 이제 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나 여론조사 심의원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용감하게 이런 조사를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다음 샘플링 방법인데 아까 된장찌개 우리가 섞어서 이제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RDD 방식은 언제부터 도입이 됐냐면 저희가 여론조사 3사가 한 두세 차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랑 선거 결과가 많이 틀렸던 때. 근데 2010년 선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오세훈, 한명숙 두 후보가 붙었는데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막상막하였었어요. 아니다.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많이 앞서 있었어요. 근데 실제 개표 방송을 아마 새벽 5시까지인가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가 0.6%포인트 차이인가 굉장히 겨우 이겼던 선거였었는데 그때 조사기관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냐면 유선전화로만 했어요. 유선전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다 무선전화를 하는데 그때는 무선전화 뭐 DB도 없었고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유선전화로만 했고 유선전화로도 충분히 선거가 예측이 잘 됐고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2010년 선거 때 유독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유선전화 특히 공중전화 이 박스에 가보면은 전화번호부가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두꺼웠던. 근데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가구가 그 무렵부터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유선전화를 써도 전화번호부에 등재 안 한 가구들이 훨씬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양 집단 간의 차이가 없으면은 뭐 이쪽 집단만 샘플링 돼도 괜찮은데 이쪽 집단은 아까 된장찌개로 말하면 굉장히 싱겁고 이쪽은 짜고 뭐 이런 걸 저희가 골고루 안 섞고 표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뀐 게 유선 전화도 그 RDD 방식. RDD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114에서 안내 안 해주는 이 비등재 번호. 그러니까 요즘 신혼 가구들은 거의 유선 전화 안 쓰는데 그때는 그래도 유선 전화 쓰는 가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선 전화를 언젠가부터 신청할 때 물어봅니다. 이
114 안내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화번호부에 뭐 CD로 나오고 뭐 여기에 등록을 원하십니까? 근데 요즘 다 원하지 않죠. 그냥 광고 전화, 홍보성 전화,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화번호부에도 없고 114에 등재가 안 된 번호가 50%가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등재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주로 젊은 층들이 많고 진보층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명숙 후보 지지층을 여론조사에서 잘 못 잡아냈던 거죠. 민주당 지지층을.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쪽 지역의 국번이 02780이다라고 하면 780 다음에 0000부터 9999까지 만든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랜덤 샘플링을 했어요. 랜덤 샘플링하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결번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래도 등재 안 된 전화번호 등재 안 된 가구도 많이 저희가 뽑아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RDD 방식을 도입하게 됐고요. 이제 또 하나는 안심번호제입니다. 안심번호제는 뭐냐면 이통 3사가 이제 선거 조사할 때 전화번호부에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알뜰폰이 있는데 알뜰폰은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고 SK, KT, LG 전화번호를 저희가 직접 받으면 좋은데 개인정보 때문에 일회용 번호를 만들어서 줘요. 근데 어디를 통해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면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이통 3사한테 이 뭐 중구면 중구에 사는 사람만 뽑아 주십시오라고 하면 아마도 그 통신요금 우편 그 청구 주소로 아마 저희한테 줄 겁니다. 그러면 중구에 사는 분들이지만 또 유권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아무튼 그 번호를 받아서 저희가 유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안심번호제인데 한 번 전화하면은 이제 이거는 일회성 번호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영어로 되는 실제 번호가 아니라 가상 번호거든요. 근데 이것도 2020년 총선 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고 지방선거는 아마 2018년인가 그때부터 도입이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도입되면서 이제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유무선 반영비를 아까도 이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리얼미터는 이제 무선을 97% 쓰고 있고요. 한국갤럽이 95%, 그리고 RN서치는 100%, MBS 공동 4사 조사는 또 무선 100%. 거의 유선을 이제 안 씁니다. 근데 유선을 아직도 쓰는 가구들이 있는데요. 2020년 기준에서 한 1,000만 명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유선 전화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그 자영업층이라든지 무슨 회사 쪽에서 주로 쓰겠죠. 근데 아직도 농촌에 이제 어르신들은 집 전화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휴대전화 안 쓰는 분들도 아직도 계세요. 적긴 하지만 근데 이분들을 배제하고 여론조사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포함 오차, 커버리지 에러예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동등하게 유권자이기 때문에 뽑힐 확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냥 100% 무선 전화 조사를 편의상 하는데 왜냐하면 응답률이 높아지거든요. 응답률이 낮으면 뭐 여론조사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5% 미만이면 발표도 못하게 하는 법안들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응답률 높이기 위해서 이제 100%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커버리지 에러가 더 우선입니다. 샘플링 에러보다. 우리가 표본 오차 아까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얘기했는데 그거는 다 골고루 포함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한 오차지 아예 그냥 유선 전화 쓰는 농어촌에 계신 어르신들을 배제하고 여론조사하는 거는 사실 정확한 조사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유선 전화도 일부 포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의뢰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 아까 이제 뭐 JTBC를 사례로 들었는데 그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인사말에서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입니다. 저희는 YTN 의뢰로 이런 거를 이제 굳이 의뢰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해도 되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이제 양해를 해줘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는 의무사항일 때는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에서 의뢰를 받아서 리얼미터 조사합니다라고 하면 조선일보 독자층이 더 응답을 많이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한겨레 신문 의뢰라고 하면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고요. 조사 시기에 따라서 뭐 주말에 하느냐 주중에 하느냐 또 아침에 하느냐 오후에 하느냐 그래서 조사기관들별로 가장 정확한 조사 시간대를 파악해서 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뭐 10시, 11시부터 오후 한 3, 4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조사기관들은 뭐 저녁 때만 하는 조사기관들이 있을 수 있고 오전에만 하는 조사기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리얼미터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파악한 바로는 오전에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실제보다. 그리고 저녁 때 치우쳐서 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그래서 고르게 해야 되는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낮게 나타난 시점부터 저희를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왜 저녁 때 조사 안 하냐. 근데 저희는 저희대로 선거 예측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시간을 파악해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아니다. 저녁 때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사실 민주당이 유리한 조사를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는 없었죠. 근데 아무튼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사 시기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여론사 심의원의 홈페이지에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조사기관들 평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사에서 나타난 샤이 현상. 이게 실제 선거가 끝나면 그 샤이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가령 그 회색 그래프는 2012년 대선 득표율인데요. 박근혜 후보가 51.6% 얻었죠. 문재인 후보가 48% 얻었는데 처음에는 2013년도, 4년도 조사 때는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분들이 실제 득표율보다 한 60%, 70%, 그러니까 10%에서 20%까지 막 높게 나타납니다. 자기가 대통령을 찍었다는 분들이.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는 분들은 48%보다 훨씬 적은 25%막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2017년에 탄핵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는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자체를 안 하기도 하고 또 거짓 응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샤이 현상을 이제 반영한 분석을 저희가 2017년 2월 그러니까 대선 3개월 전에 한번 해본 건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냥 일반적으로 성연령 지역별로 통계를 돌린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제 황교안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는 더 유력한 그 새누리당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였었기 때문에 이 황교안 후보를 상정해서 저희가 3자 구도로 했었을 때 48대 26대 19 정도로 나왔는데 샤이 현상을 저희가 다시 재보정합니다. 성연령 지역 외에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는 분들에 비해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그 전 선거에서 그분들이 적으니까 그거를 조금 부스팅 해준 겁니다.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 좀 더 부스팅 했더니 문재인 42로 줄었고 황교안 30으로 조금 늘었고 안철수 후보는 그대로였고. 근데 실제 선거 결과가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4. 문재인하고 안철수 두 후보는 거의 비슷하게 3개월 전 조사임에도 나타났고요. 홍준표 후보는 황교안 후보에 비해서 조금 적게 잡힌 거죠. 왜냐하면 사실 황교안 후보는 당시에는 지금은 굉장히 태극기 부대 열심히 나가시면서 약간 이제 극우 성향의 지지층만 지지하는 분으로 좀 축소가 됐지만 당시에는 홍준표 후보보다는 지지율이 좀 높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황교안 후보가 후보로 나와서 완주를 했다면 30% 가까이 좀 득표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 샤이 현상을 반영한 분석 기법으로 하면 실제 선거 결과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지표를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리얼미터가 실험적으로 몇 번 했는데 선거여론사 심의원에서 이걸 못하게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발표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이것 때문에 여러 번 맞았어요. 그것도 몇 천만 원씩. 이게 더 정확한데 발표를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는데 성연령 지역에 의해서만 해라.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위험한 방식이다. 근데 저는 위험한 방식이면 이게 더 정확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설득을 했는데 그 여론사 심의원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하면 이제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우리나라가 이제 사상과 표현에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런 제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념 성향의 변화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18년에는 저희가 조사했더니 진보라고 응답한 본인이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이 32%, 중도가 36%, 보수가 17%.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보수층이 굉장히 확 줄어들었죠.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전화도 잘 안 받을 거고 전화 받아도 보수층이라고 응답을 안 합니다. 근데 어제 조사한 결과를 제가 갖고 나온 건데요. 중도는 좀 더 늘었고 진보는 완전히 줄어들었죠. 9% 줄어들었고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0%포인트 늘어났고 이렇습니다. 선거에 따라서 이제 응답률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 실제 뭐 본인이 보수였다가 진보가 될 수도 있고 진보였다가 보수가 될 수도 있죠. 사람은 이제 성향이 바뀔 수 있으니까. 뭐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시기에 따라서
이런 성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전화 면접과 자동답 방식의 이제 차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대선 때 MBS 중에서 MBS가 4개사가 이제 연합을 하는 전화 면접 조사인데,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했던 건데,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가 28%한 9%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 30대가 특히 부동층이 많아요. 없다라는 응답이 20대는 22%, 30대는 14%. 그런데 자동응답 방식 같은 경우는 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같은 시기의 조사인데도 한 4%포인트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 완전히 다르죠. 전화 면접 조사하고. 봤더니 부동층이 20, 30대가 여기는 전화 면접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층이 어디로 가 있냐? 윤석열 후보한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전화 면접 조사는 자기가 직접 전화를 받잖아요. 근데 ARS는 이렇게 비밀 투표로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2번 누르면 되는데, 전화 면접은 상대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 지지하세요? 이재명 후보 지지하세요? 윤석열 후보라고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20, 30대는. 어르신들은 주변에 다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많으니까 나 윤석열 지지합니다라고 하는데, 20, 30대는 주변에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밝혀내려면 이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같은 조사인데, MBS 코리아 리서치 조사인데, 사람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여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냐, 야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냐, 이름 얘기 안 하니까 여기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20, 30대도.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냐,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이후에 데이터들은 여론조사하고 실제 선거 결과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건데, 대통령 지지도를 왜 우리가 이제 자꾸 조사해서 발표하냐면, 지난 재보궐선거 기억하실 텐데, 오세훈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가 57.5 대 39.18로 선거 결과가 이렇게 큰 격차로 나타났었죠. 근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긍부정 평가가 부산시장하고는 아예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긍정 평가가 높으면 여당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고, 부정 평가가 높으면 야당 후보가 이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쭉 넘어가면은 요것만 설명을 드려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승리와 허니문 효과에 따른 지선 승리라는 이제 표인데, 이거는 한국사회론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한 도표입니다. 보시면은 승패, 이 네 번째 줄 보면 승패를 보시면은 그 여당이 승리한 선거가 딱 2번밖에 없고요. 나머지 다 패배한 건데, 언제 했냐? 김대중 정부 때 임기 초반 6개월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 때 1년 1개월 때, 그리고 1년 한 5개월, 6개월 넘어가면 무승부가 되거나 그 이상 넘어가잖아요. 2년 지나면 거의 여당이 패배합니다. 이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설명을 드릴 텐데, 투표율도 마찬가지예요. 투표율이 50%대 초반대면은 20, 30대가 투표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불리합니다. 근데 50% 중반 정도 가는 지방선거는 그래도 여야 의석이 좀 비슷하게 되고요. 50%대 후반에서 60%막 이렇게 넘어가면은 빨간색이 훨씬 많은 그런 결과들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뭐 투표율도 마찬가지고, 그 수치를 잘 읽으면 선거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문답 Q&A를 통해서 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